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특허법인 PCR 최재형 변리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 동향 및 실제 사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 과정은 크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인공지능 창작 제도화에 따른 AI 지식재산 동향과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확보 방안, 그리고 AI 기술 패권을 위한 분쟁 사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제가 여는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강의 중에 저의 여는 강의는 총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을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공지능 창작 제도화에 따른 지식재산 동향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고요. 이 인공지능 창작 제도화라는 말은 실은 달리 해석한다면 인공지능이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특별히 어떤 문제가 돼서 법률이나 시스템 하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보이는데요. 와, 이게 벌써 인공지능이 이런 수준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이 인공지능 창작 제도화라는 말은 실은 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AI IP 특위에 이제 연장을 하면서 인공지능 창작 제도화라는 것들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인공지능 창작 제도화라는 말을 제일 처음 듣고는 이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블레이드 러너에서 그 레플리컨트죠. 복제 인간인 로이가 죽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실은 이 블레이드 러너의 영화는 2019년이죠. 과거긴 합니다만 영화상에서는 미래가 되는 2019년도에 인간하고는 다른 이제 리플리컨트 복제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제 차별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 반항을 한 로이 같은 이제 그 반란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제압을 당하면서 오히려 인간보다도 더 인간 같은 이제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실은 인공지능의 모습일 텐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인공지능 창작 제도화라는 말과 함께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사실 현재 인공지능은 이렇지는 않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구분한다면 초지능에 가까울 것인데요. 아직은 이제 우리 현실 생활에서의 인공지능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요 원숭이 혹시 아시나요? 한 5년, 5, 6년 전에 꽤 이제 유명한 원숭이였고요. 이름은 나루토입니다. 마카크 원숭이 중에 한 종류로 검은 짧은 꼬리 원숭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집입니다. 이 원숭이가 왜 유명하냐면, 이제 사진의 오른편에 보시면 손이 보이시죠? 이건 원숭이가 자기 셀피를 찍은 겁니다. 셀피가 이렇게 이제 사진작가의 작품만큼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유명해졌고요. 그만큼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진 저작물을 가지고 수익을 냈을 때 그걸 누가 가져야 되느냐라는 걸로 꽤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진은 사진기의 주인이었던 그 슬레이터라는 사진 작가가 이 원숭이 사진의 저작권자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동물 보호협회인 페타 측에서 이 마카크 원숭이 나루토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루토를 돌보는 후견인이 되겠다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심이 계속, 미국에서는 소송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 작가가 중간에 페타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받는 돈의 25%를 받고 25%를 페타에다가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합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나루토라는 원숭이인데 그것을 사진 작가와 페타 둘이서 합의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결론은 동물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창작을 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람의 창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았고요. 자,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의 창작 제도화라는 것을 다룰 때 이 원숭이 나루토의 셀카하고도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 체계 내에서는 발명이나 저작권들이 다 사람이 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숭이 셀피가 유명해지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원숭이 셀피, 즉 동물의 저작에 대해서는 뭐 단순히 가십거리 정도밖에 아직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동물의 지능은 뭐 실제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를 텐데요. 우리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실은 이제 그런 지능이 높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이렇게 간혹 가다가 사람하고 비슷한 퀄리티를 보이는 작품들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어떤가요? 앞서 보였던 블레이드 러너의 로이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알파고라던가 꽤 다양한 방식의 인공지능들이 창작해낸 그림, 그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을 뉴스 지면 등을 통해서 보셨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돼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젠슨 황은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AI 반도체의 그 발전 속도가 정말 눈이 부시게 빠른데요. 그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2배로 확장되는 것이 1년이면 2배씩 확장된다는 무의 법칙 다 아시죠? 그 무의 법칙에 필적할 만한 게 이제 황의 법칙이라고 해서 AI 반도체의 연산 속도가 1년에 2배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황의 법칙이 있는데요. 현재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는 퀄리티에서 이제 로이 같은 그 인공지능 내지 복제인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대비의 일환이 이 인공지능 그 창작의 지식 창작 제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 결론이 났다기보다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공지능 창작 제도화에 따른 지식재산 동향으로서는요. 이러한 중간 과정들, 어떻게 지금 AI가 창작한 발명이나 아니면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 작곡한 음악 등이 취급을 받고 있는지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그 취급을 받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등을 좀 저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식재산 중에 꽃은 특허이니까 특허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특허와 관련된 인공지능 창작을 말하려면 이분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인물인데요. 이제 왼편에 그 배경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행복할 때의 표정과 슬플 때의 표정이 같이 나오는 그 비주얼로 봐서는 이제 개발자의 냄새가 많이 풍기시는 분이시죠. 이분은 스티븐 탈러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매지네이션 엔진이라는 미국 AI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1990년대 말부터 AI 기술들을 개발을 해오고 특히 관심 분야는 강한 AI인 것 같습니다. AI에 대해서 아직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요. AI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한 AI와 강한 AI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AI를 초 AI라고 이제 초지능 초 AI라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본다면 약한 AI는 우리가 시킨 일을 하게 되는 AI를 말합니다. 특정 태스크가 있고 그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와 학습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 모델에 따라서 그 머신러닝을 하고 그 머신러닝 결과를 가지고 창작을 하게 되는 것이 약한 AI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의사 결정에서 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강한 AI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주 아이템은 강한 AI입니다. 그리고 십수년간 AI 기술들을 개발했고 그 AI 중에 하나가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특허 출원이라는 수단을 이제 생각을 해내셨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한 AI의 선두주자다거나 태두시라거나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AI와 지식재산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에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인물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자, 아까 스티븐 탈러 박사는 개발자이지 실은 법률을 아는 분은 아닙니다.
막연하게 내가 발명자 내 AI가 발명을 했으니 그 발명을 특허로 만들고 그 특허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처럼 이제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건 이 서리대학의 로스쿨 교수인 변호사 라이언 에벗 때문입니다. 라이언 에벗은 인공지능 개발자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주도하면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명자는 될 수 있되 특허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 특허권자는 AI를 개발한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이제 그런 AI 개발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신 이제 법학자 이제 변호사이신데요. 이분이 스티븐 탈러 박사와 함께 그런 다부스 AI가 스티븐 탈러 박사가 만든 이제 강한 AI가 다부스인데요. 그 다부스를 가지고 해외 출원을 굉장히 여러 나라에 하고 각 나라의 특허청들을 말하자면 고민에 빠지게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슈 제기를 통해서 실은 인공지능이 발명을 할 수 있고 자기 의사에 의해서 발명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발명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겠죠. 그리고 인간의 학습, 추론, 그 다음에 언어 이해 능력 등을 기초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실은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가깝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 나라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특허 출원 등을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 처리 지침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기능적으로 얘기한다면요.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복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러한 인공지능의 전제로는 실은 여러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머신러닝에 기반한 인공지능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공지능은 크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다고 하는데요.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들어가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인풋 데이터와 인풋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키는 학습 모델, 그리고 학습 모델을 통해서 그 모델링 등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더 넥스트 렘브란트나 쿨리타 아니면 플로우 같은 이제 실제 특정한 태스크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 AI의 경우에는 이러한 약한 인공지능이고 우리 대부분의 지금 현재의 이제 AI 특허들은 이런 약한 인공지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판단할지 그 데이터들을 기초로 어떤 일을 할지를 본인이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스티븐 탈러가 만든 다부스는 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실은 정확하게 그게 강한 인공지능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주장하기에는 그 다부스라는 인공지능은 본인이 그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 후 그 중에서 이제 그 특허 관점으로 봤을 때 신규한 요소들을 골라내고 그 골라낸 가치들을 평가함으로써 발명을 했다고 이제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미지네이션 엔진 홈페이지에서 뽑아온 다부스의 이제 그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카메라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된 것들을 노벨티 필터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지능 네트워크죠. 그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 발명에 쓸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 여기 이제 그 정육면체로 표시된 큐빅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인공지능은 그러한 것들을 비평해서
그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인공지능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과 두 번째 인공지능의 협업으로 본 다부스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영문들은 실은 지금 이 다부스 관련돼서는 굉장히 소송이라고 해야죠.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영국에서 첫 번째로 출원이 됐었는데 영국 특허청이 받아들여주지 않자 탈러 박사와 라이언 에버슨 이제 영국 법원에다가 그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법원에서 탈러 박사가 본인의 인공지능은 이런 인공지능이라서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자료들을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예, 스티브 탈러 박사는요, 강한 AI와 관련돼서 꽤 오래전, 그러니까 최초 출원은 한 1997년 정도부터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이제 특허들을 출원해서 등록 특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AI 특허, 이거는 AI 자체에 대한 특허이죠. 이 AI, 여기에 있는 이 특허에 있는 내용들이 앞선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 네트워크, 첫 번째 인공지능 네트워크에서는 사물과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발명 요소들을 빼내고, 그러니까 발명은 아니고요. 일정 요소들을 빼내고 그러한 요소들을 같이 판단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그 AI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는 발명이고요. 등록이 돼서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관련된 강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 출원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공지능의 구조와 학습 모델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당연히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스티븐 텔러 박사의 경우에는 뭐 출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다부스라는 인공지능이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필터링을 거쳐서 발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발명은 지금처럼 보는 것처럼 두 가지 발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스텝은 크게 기존 정보를 학습하고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정보들을 조합을 하고 그 정보들이 노벨티 필터라고 하는 이제 발명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필터를 통해서 발명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발명 1번, 이 두 가지 발명을 했죠. 첫 번째 발명은 푸드 컨테이너, 식품 용기에 대한 발명이고요. 발명 두 번째는 비콘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주의를 잘 끌 수 있는 자극 램프에 대한 발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발명을 했고 그 두 가지 발명은 공교롭게도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적 구성은 프랙탈입니다. 자, 그러면 논의를 조금 더 이제 끌고 가보죠. 자, 첫 번째 발명, 푸드 컨테이너입니다. 이건 약간 눈송이 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프랙탈 패턴인데요. 프랙탈 패턴으로 용기, 컨테이너의 외형을 만든 이제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의 경우에는 자, 출원인은 스티븐 탈러 박사로 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2018년 10월 17일 날 출원을 했는데요. 영국과 유럽, 지금 여기는 이제 유럽 출원을 제가 갈무리를 했고요. 영국과 유럽에서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 두 가지 출원을 하나의 출원으로 묶어서 PCT 출원을 하고 그 PCT 출원을 굉장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나라에다가 출원을 이제 한 상황이죠. 이것은 그 첫 번째 출원으로 푸드 컨테이너에 대한 출원이 되겠습니다. 이 푸드 컨테이너에 대한 출원은 프랙탈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동일하게 생긴 프랙탈 패턴을 외벽으로 가지고 있는 용기들을 결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열전달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제안한 발명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예. 이 발명에 대한 평가는, 저 개인적인 평가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주의를 끌 수 있는 이제 램프에 대한 발명이고요. 요것도 동일한 같은 날, 이건 같은 날이 아니네요. 2018년 11월 7일 날 출원이 됐고, 동일하게 영국과 이제 유럽에 먼저 출원이 된 이후에 PCT 출원을 거쳐서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남아공, 여러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나라 특허청의 심사관님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발명은 크게는 이제 뭔가 이제 조난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비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발시킬 수 있는 비콘이고요. 그럼 비콘이 대수인가 싶으시죠? 근데 이 비콘은요, LED가
발광할 수 있는 그 패턴을 좀 특이하게 잡은 것입니다. 특이하게 라쿠나 펄스 트레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대략 이제 4Hz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라쿠나 펄스 트레인이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프랙탈 차원을 이제 이용을 해서 시그널을 생성을 하고 그 시그널에 맞춰서 이제 발광을 시키다 보면 사람들이나 어떤 이제 그 어트랙티브 하다는 거죠. 더 잘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그 발광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는 발명이고요.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랙탈 패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부스는 이제 왜 이제 이슈가 됐냐 하면 특허 출원에는 스테브 탈러 박사를 그리고 발명자라고는 다부스 인공지능이에요 라고 써서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그리고 EPO 그러니까 유럽 특허청에 출원이 됐고요. 두 개는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연인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정하세요라고 보정 명령을 받았고 거기에 불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절 결정이 당하고 거절 결정 이후에 그러면 이제 행정 이제 그 심판이나 소송 등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개 다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발명자 요지부동이죠. 당연히 이제 지금 그 EPO나 영국의 특허법 체계에서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이제 상정하고 전제로 하여 이제 기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반하는 이제 그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특허 출원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실제 여기서 좀 재밌는 건요. 발명을 인공지능이 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 컨테이너나 아니면 그런 조명 자체가 발명이 아니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 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거기 다부스라는 이름 대신에 스티븐 탈러라고 발명자를 사람으로 썼으면 아무 문제 없이 뭐 특허 심사를 받고 등록이 되든 거절이 되든 결론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출원이었던 거죠. 뭐 그도 그럴 것이 두 출원은 좀 다릅니다. 푸드 컨테이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은 전혀 좀 다른 차원의 발명품이잖아요. 그런데 라이언 에벗 교수와 스티븐 탈러 박사는 EPO와 영국에 출원된 두 개의 출원을 PCT 출원하면서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출원했습니다. 뭐 비용을 아끼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발명은 소위 우리 특허법에서 말하는 1특허 출원의 범위에는 벗어나는 발명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분할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발명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PCT 출원을 받은 와이포에서도 신규성에 관련된 심사를 앞에 푸드 컨테이너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만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들 볼까요? 미국에 대해서도 출원을 했는데요. 미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발명자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계속 계류 중에 있고요. 뭐 일본은 아직 뭐 거절 이유가 나왔다는 소식은 없고요. 한국은 그 국내 서면 제출 기간을 통해서 해외 출원, 그러니까 그 다부스 발명의 출원이 이제 그 지정국 진입으로 심사 요청이 됐고요. 거기에 발명자가 다부스였기 때문에 보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나라, 남아공과 호주를 제외한 이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는 받아들이면 안 돼?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영국 특허청에서는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발명자의 권리를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러면 스티븐 탈러에게 내가 발명한 권리를 당신한테 줄게요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고요. EPO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미국 특허청도 발명인은 자연인이어야 하므로 거절을 했고요. 와이포는 근데 이제 그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포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죠. 각 나라마다 나라의 심사 절차들을 거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통상의 절차대로 선행기술조사를 했어요. 국제조사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발명 중 한 가지 발명에 대해서만 뭐 신규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AI가 한 발명인데요. 자, 그럼 한국 특허청은 어떨까요?
이제 한국특허청에서 이제 저 AI와 관련 발명 심사 기준 소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자, 한국특허청에서 문제된 조항은 이겁니다. 특허법 제33조에서는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승계인, 그러니까 승계인은 회사, 법인일 수 있겠죠.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해서 발명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 제42조에서는요,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발명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쓰게 됐고요. 성명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문에 의해서 한국특허법 체계상에서는 사람이 아닌 발명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 고민 결과, 자, AI 발명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죠. 자, 스티븐 탈러 박사는 자기가 특허 출원인이지만 발명자는 다부스라는 애가 했고, 다부스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에요. 라고 기재를 이제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알 수 있죠. 아,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식 심사 결과 보정명령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특허법상으로는 발명자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발명한 사람으로 보정을 하세요. 수정을 하세요라고 이제 통지가 나갔고,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출원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립니다. 자, 근데 두 번째, AI 발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실은 AI에다가 그냥 이름을 다부스라고 쓴 거죠. 그럼 이 다부스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발명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심사 결과 등록 결정되거나 이제 거절 결정될 텐데요. 그렇게 등록이 되더라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부스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심사관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2002년도에 있었던 특허법원 판례에 의하면 발명을 한 자는 창작 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연인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특허법 제33조와 제42조에 의해서 발명자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행정처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겠죠. 아직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건이라서요. 그래서 그걸 좀 심사 경과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5월 27일 날, 이거 엄청 얼마 안 됐죠.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요구서, 그러니까 발명자를 사람으로 바꾸라는 보정요구서를 보냈고요. 그 기한은 통상 2개월입니다. 그러면 출원인이 만약에 스티븐 탈러 본인이라고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절차를, 방식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절차를 들어갈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출원 무효 처분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출원을 심사 없이 무효화하는 겁니다. 그럼 출원 안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행정심판이나 출원인은 소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도 절차가 종결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특이한 두 나라 한번 볼게요. 남아공 특허청에서는 등록됐습니다. 특허로 등록됐고요. 그럼 이 나라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남아공 특허청에서는요, 특허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심사해서 특허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명자를 또 제한하는 요건도 없고요. 그리고 특허 등록 전에는 특허청에서 별도의 실질 심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게 AI라도 특허가 됐어요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아니라 침팬지가 발명자로 쓰여 있어서도 등록이 됐을 테니까요. 그러면 진짜 어떤 의미로서는 좀 다른 나라 전 세계하고 궤를 달리하는 판결이 호주에서 났는데요. 호주 연방법원의 판사님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호주 특허법상으로 봤을 때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33조나 42조 조항이 없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겠다는 조항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AI라고 해서 발명자에서 배제해야 하느냐라는 논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인벤터, 그러니까 이제 호주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명자는 인벤터인데 인벤터가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가? 좀 어원을 분석해 봤더니 뒤에 이제 인벤트는 발명하다이고 OR은 발명을 하는 주체를 이제 말하는데 이 OR의 주체는 꼭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봐라. 엘리베이트, 그러니까 올라가게 만드는 OR 장치나 이제 그런 이제 주체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인벤터라는 말로도 그 말 자체가 자연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 결과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판결까지 한 상황입니다. 뭐 그게 뭐 제 기억으로는 7월 정도의 판결이 있었고 거기에 호주 특허청이 이제 항소를 했는지는 아직 그 소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따라서 이런 호주 특허청, 호주 이제 연방법원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하고는 좀 궤를 달리하는 이제 판결을 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창작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강한 AI 같은 경우에는 발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한 AI가 한 발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첫 사례가 다부스입니다. 자, 발명자를 다부스로 해서 추론을 한 결과 아직 전 세계 특허법 체계에서는 그 AI를 발명자로 인정하고 그 AI로부터 그 발명자에 의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제 대전제였던 인공지능의 창작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다부스, 즉 스티븐 탈러 박사가 만든 다부스의 발명은 어떨까요? 뭐 저희 이제 변리사들은 발명의 평가나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이제 경험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푸드 컨테이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음식 용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이제 선임 연구원이고요. 제 후임, 이제 다부스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 후임이 발명을 했습니다. 저 선배님 발명을 하나 했는데요. 제가 푸드 컨테이너를 발명을 했어요. 이거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고 제품화하면 대박일 텐데 좀 봐주실래요?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겠죠. 아, 이게 음식, 그러니까 뭐 음료수나 아니면 음식 등을 담을 수 있는 그 용기구나. 용기인데 외면을 프랙탈 패턴으로 했네. 프랙탈 패턴으로 한 이유는 프랙탈 패턴 그 상호 간의 그 모양의 차이를 통해서 여러 용기들을 연결할 수 있고, 아,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실제 용기의 그 최적 대비해서 그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열 전달이 잘 되는 효과가 있구나. 뭐 신박하기는 한데, 야, 이거 발명해서 어떻게 만들래? 네? 분명 이제 특허를 내고 발명을 하게 되면 사업화를 해야 하고, 사업화를 하려면 제품을 만들 수단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이 프랙탈 디자인으로 만든 것 금형들을 사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 엄청 비싸지 않을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말고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특허를 출원하면 어떨까? 라고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는 그럼 정리해보면 뭐냐면요. 자, 다부스라는 AI가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AI가 했다고 그 발명의 발명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실제 현재 뭐 제가 알고 있는 AI 발명은 다부스가 한 푸드 컨테이너 외 한 가지의 발명밖에는 없는데요. 그 발명이 실은 진보성을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와는 별개로 저희가 기술이나 발명을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실은 기술성, 권리성, 그 다음에 사업성, 시장성 이러한 다양한 팩터들의 기초에서 발명을 평가하게 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프랙탈 패턴이나 프랙탈 차원을 이용을 해서 시그널을 생성하는 이 두 가지 발명은 아직은 발명 평가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발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앞서 이제 황해 법칙처럼 AI의 경우에는 계속 향상이 되겠죠. 그 향상의 속도가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팩터들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저의 상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AI가 창작한 발명들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추정해 보기로는 그 다부스의 경우에는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관련된 팩터들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발명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제 그런 이제 그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지능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논의를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창작한 발명만 AI 특허냐? 그러면 실은 전 세계에서 AI 특허 하거든요. 예, 어제 신문에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AI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예, 그 AI 특허 많이 낸다고 하거든요. 이따 동영상도 간단하게 보실 텐데. 자, 그러면 그런 특허, A가 창작한 특허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다부스 특허 있었죠. 학습 데이터 구조를 설계해서 딥러닝을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 그러니까 AI 자체에 대한 발명도 있었죠. 그게 이제 1번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 학습 모델 연산을 더 빨리 한다거나 데이터를 정교화한다거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스티븐 탈러 박사 같이요. 예. 그러면 뭐 그게 끝은 아닙니다. 어떤 발명이 또 있냐면요. 그 AI 학습 모델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발명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일 많이 하는 발명인데요. 자율주행, 로봇, 영상 판독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이런 뭐 통신,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분야에 이 AI가 이제 섞여져서 그런 특별한 태스크를 하게 되는 발명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약한 AI에 의한 이제 그 발명이 되겠죠. 그게 이제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AI 자체가 창작을 하게 되는 발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우리가 말하는 AI 특허라고 하고요. 뭐 그 예로 앞서 제가 AI가 창작한 특허와 AI 특허 자체에 대해서는 보여드렸고요. 요게 이제 AI 기반 영상 자동 추적 및 재생 장치화 방법처럼 뭐 자율주행이든 영상 추적이든 영상 진단이든 특정 A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력 데이터와 그 입력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지 그 학습 데이터 구조를 형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출력물들을 이제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개발자들의 전체 이제 방법이나 시스템 등을 특허로 만든 것이 이런 특허들이 되겠습니다. 예. 네. AI 특허의 경우에는요, 동향을 간단히 볼게요. 자, 98년에 4,000건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는 약 28,000건으로 7배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그 증가세는 훨씬 더 기울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로는 어떨까요? 예, 미국 독보적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 유럽, 한국, IP5가 이제 이 AI 특허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예, 중국의 AI 발전 속도도 정량적인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저기 보면 와이포. 예, 와이포에서 출원한 것은 아니고요. PCT 출원입니다. PCT 출원의 경우 이제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AI 특허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 출원해서 여러 나라의 사업화에 복수국가의 사업화에서 활용되기에 유용한 특허, 글로벌한 특허여야만 한다는 것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뭐 동향을 벗어나진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그 출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세부 기술별로 요 세부 기술은 특허청의 융복합기술심사국 내에서 엔코드라고 새로운 통계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통계에 기반한 이제 자료이고요. 이 자료는 AI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소개 자료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특허가 늘어나고 있고 그 인공지능 특허 중에 시각지능과 관련된 특허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하는데요. 그것은 영상진단, 자율주행, 안면인식, 품질관리 등 여러 가지 활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허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녹색 바로 표시되는 학습 및 추론 기술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치고 올라가서 다른 그 하이브리드를
이제 그 밀어냈는데요. 이게 바로 AI 자체에 대한 기술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AI 심사실부 주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실은 AI 특허, AI 그 이제 예를 들면 아칸 AI에 의한 AI 어플리케이션 특허들을 주로 상정을 해서 이제 특허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것은 제 연응 강의 두 번째 시간인 임별사님께서 하시는 이제 특허, AI 특허에 관련된 것에서도 자세히 다루실 텐데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발명의 성립, 그 다음에 명세서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립성 요건의 경우에는 보통의 소프트웨어 특허와 비슷한 이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 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이런 AI의 경우에는요,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심사나 지식재산을 뭐 심사하거나 아니면 침해 등을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AI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특허청에서는 AI 상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상표 이미지나 합금의 조성비나 아니면 화학 구조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AI를 기반으로 이제 선에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AI 특허 검색 시스템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기존 검색 시스템과 다르게 청구항에서 가중치를 둔 키워드들을 추출해 nem으로써 유사한 특허들, 좀 더 정성적으로 유사한 특허들을 이제 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특허 분류 시스템, 즉 뭐 상품 유사군이라던가 아니면 IPC, CPC 분류, 로카르노 분류 같은 것들을 이제 AI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이제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AI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알리바바에서 법률 이제 서비스 하는 AI를 개발을 했고, 예, 변호사 16명하고 소위 이제 대결을 했는데 훨씬 더 빠르게 이제 판단하더라. 라는 이제 것도 있었죠.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AI들이 활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이제 요 한국 저작권 정보원에서는 영상물 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딥러닝을 기반한 영상 식별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더 실효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뜻일 텐데요. 간단하게 AI와 관련된 이제 쟁점들 이제 살펴보면요. 아까 이제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발명자가 될 수 있다면 그 발명을 누가 승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실은 없겠죠. 대신에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들어야 될 테고요. 그러면 그 등록권자, 그러니까 승계인, 출원인은 누가 돼야 할지도 해야 될 그 이해관계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AI가 안 된다면 AI를 만든 사람이 할 것인지, 아니면 AI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할 것인지,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인지 등 꽤 다양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이슈들은 실제 그러한 사례들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뭐 한 가지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진보성이라는 걸 판단할 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안 주고요. 쉽게 발명할 수 없으면 다 주는데요. 자, 이제 AI가 발명을 하기 시작하면 AI의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 수준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발명과 AI의 발명을 따로 그러면 기준을 해야 되나? 라는 부분들도 고민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한 발명과 AI가 한 발명에 다른 티가 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발명으로서는 동일하거든요. 그걸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보호기간도 동일한 논리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이건 저작권입니다만 렘브란트는 350건 뭐 평생 동안 350건 정도의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예, AI 렘브란트의 AI인 더 넥스트 렘브란트 경우에는 뭐 마음만 먹으면 더 짧은 시간, 1시간 안에 그 350건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AI는 실은 연산을 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성능만 이제 담보가 된다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발명들을 더 짧은 기간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발명들을 20년 동안 계속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더 짧게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는 논의가 생길 수 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사람이 한 발명과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보호 기간을 달리 두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공지능이 한 발명인데 사람이 한 발명으로 출원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또 사람이 그걸 명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결이 다릅니다. AI가 발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운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운전을 하다가 뭔가 이제 특허권을 운전을 하다가는 좀 이상하네요. AI에 의한 발명의 실시가 실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걸 누가 책임을 질지, AI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AI를 현재 법 체계에서는 AI가 당연히 책임을 질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의 기술적 장벽보다는 자율주행이 이제 예를 들면 현실 세계로 들어왔을 때 자율주행이 어떤 가치 판단을 이제 하도록 학습이 되어야 하고 그런 가치 판단의 결과가 어떤 이제 우발적인 사고나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이제 법 체계 내에서 규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리라고 보는데요. 그 궤를 같이 하는 이제 논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작에 대해서 이 약한 AI 지금 요건 더 넥스트 렘브란트가 만든 이제 그림인데요. 자, 이게 누가 렘브란트가 실제로 그린 걸까요? 자, 왼편은 렘브란트가 실제 그린 초상화고요. 오른편이 더 넥스트 렘브란트가 라는 이제 약한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비슷하게 만드냐면요. 350건을 딥러닝을 해서 이제 붓터치나 패턴이나 모양이나 형상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하게 하고요. 그리고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화상은 3D 프린터로 이제 이 색이나 색등을 밑춰서 붓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한 AI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창작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게 컴퓨터 소프트웨어와의 다른 점이겠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약한 AI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그 AI가 결과적으로는 한 성과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테고요. 이 더 넥스트 렘브란트는 이렇게 이제 렘브란트하고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자는 누굴까요? 렘브란트일까요? 근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나루토, 사람이 저작한 것만 저작권을 사람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더 넥스트 렘브란트는 저작자가 아니게 되겠죠. 요거는 구글의 딥마인드입니다. 구글의 딥마인드는 고흐를 공부했습니다. 고흐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한 A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BCD라는 고흐뿐만 아니라 다른 뭉크도 그렇고 여러 이제 그 화가들을 이제 말하자면 딥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제품들을 그림들을 창작을 해 놓고요. 자, 그리고 이 저작물들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게 우리 돈, 그러니까 다 합했을 때 한 1억 원 정도 경매를 해서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건 저작물이죠. 이것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가져야 될 텐데, 저작권자가 딥마인드가 아니죠. 그래서 구글이 가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쿨리타라는 음악을 만드는 이제 그 AI이고요. 똑같이 소니에서 만든 플로우라는 AI입니다. 이러한 AI들이 만든 음악들도요, 실제 사람이 작곡한 것과 AI가 만든 음악들을 무작위로 이제 청취자에게 들려주었을 때 구분할 수가 이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런 약한 AI의 경우에는 특정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와 학습 모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제 저작물로서 손색이 없는 퀄리티를 가진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결과적으로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는 우리나라 이건 저작권법인데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 딥마인드, 넥스트 렘브란트, 플로우, 쿨리타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죠. 창작물은 맞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 하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일본, 유럽 뭐 여러 나라들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함으로써 예, 그럼 AI에게 이걸 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하위 AI이기 때문에 약한 AI이고 약한 AI의 경우에는 AI 개발자가 그런 창작물을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AI 개발자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주는 이제 계절 법률 그 활동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창작하는 뭐 저작권 아니면 특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논의는 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 어느 순간에 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듯이 그러한 AI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뭐 제가 이제 개발자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창작 제도화와 관련된 각국의 이제 동향들입니다. 미국, EU, 일본, 와이프, 한국, 즉 지식재산에 관련돼서는 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꽤 다양한 입법 활동이라던가 가이드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뭐 법률로서 그걸 정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다보스 사례에서도 특허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실제 우려할 만한 수준의 강한 AI에 의한 창작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입법 활동들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예, 그래서 입법 관련돼서는 EU에서는요, 실은 그 일렉트로닉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전자인과 관련된 전자인격, 그러니까 자연인, 법인처럼 전자인과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이제 있다고 해요. 비슷한 논의들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의 AI/IP 특위를 통해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집중적으로 뭔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서 올해 이제 그 특위 활동이 끝났는데요. 올해 한 해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정하였고요. 예. 그 다음에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이 연장을 하면서 저걸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I 창작물 소위, 혹은 AI 창작물을 뭐라고 볼 건지, 보호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이제 규정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산업이나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AI 산업 자체를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진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AI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델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뭐 저희야 인공지능 창작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 쟁점인 이런 이제 어떻게 창작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고 요거는 제가 작성한 정표가 아니라 예, 지식재산 특위에서 이제 보도자료로 내놓은 것인데요. 자, 주요 쟁점 보시죠. AI 창작물을 어떻게 AI 창작물의 기준을 만들겠다. 보호기간, 축소, 소유권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위에 보면 개선 방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쟁점 사안들을 거의 다 이제 담고 있는데요. 와, 이만큼 실은 인공지능이 이제 실제 인공지능 자체로 창작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러한 창작 등을 빨리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예, 이제 말하자면 당위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블레이드 러너 시대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참 이제 무서울 정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 특위와 관련된 주요 추진 과제를 정리하면 예, 이렇게 이제 되고요. 요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인공지능 창작 제도화. 예. 앞서 계속 이제 저는 블레이드 러너의 로이가 떠오르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창작 제도화
라는 이제 앞에 전제부가 달려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 인공지능이 기술이 발전돼서 창작을 하게 됐을 때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화해서 산업발전이나 아니면 공평한 이제 그 사회라는 대전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화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본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관련된 업무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한 많은 과제들도 생겨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변리사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특허는 아직은 상황 이르지만요. 인공지능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을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권리화를 하셔서 실은 우리 AI 특허들이 이제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남은 시간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